안녕하세요. 2021년도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아빠 드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용호입니다. 올해는 대전시민천문대가 개관한 지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해에 이렇게 강사로 초빙되어 여러분들께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드론의 세계로 떠나요. 이 영상은 지난달 4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드론이 이륙합니다. 이 드론은 약 3m 높이까지 상승해 96도 회전 후 정지하고 다시 착륙합니다. 비행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비행은 아닌데 사실 이건 역사적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드론이 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어디서 비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 내에 있는 곳일까요? 그럼 그렇게 특별한 영상이 아닐 겁니다. 여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인 화성에서 비행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로 외계 행성에서 드론을 띄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와우! 놀랍지 않나요? 이 드론의 이름은 인저뉴어티입니다. 인저뉴어티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만든 무인 소형 헬리콥터입니다. 인류가 만든 동력 기체가 회전익, 고정익을 포함해 지구 밖 전체에서 비행하는 것은 인저뉴어티가 처음입니다. 인저뉴어티는 작년 2020년 7월 말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서 발사되었어요. 올해 2021년 2월 18일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함께 화성 표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저뉴어티는 무게는 1.8kg이고 날개 길이는 1.1m입니다. 그 아래 박스는 14cm 정도 되는 박스인데 이 안에는 각종 센서, 카메라, 배터리, 비행 장치들이 탑재가 됩니다. 또 태양판이 달려있어 배터리를 충전하죠.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 밀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인저뉴어티의 프로펠러 날개는 화성의 대기에서도 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는 4월 19일 당시 3억 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엄청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파를 쏴서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결국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행해야 되는지 명령을 하다라면 지정된 특정 시간에 이륙한 뒤 명령대로 비행한 다음에 착륙하도록 되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촬영한 영상이 지구로 전송되면 비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껏 화성 탐사는 지상에서만 했지만 이제 인저뉴어티를 계기로 지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화성 탐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인저뉴어티에는 특별한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1903년, 약 100년 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동력 비행기에 사용된 플라이어 1호의 조각입니다. 나사의 인저니어티 책임자인 미미 아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동력 비행체를 날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에서 라이트 형제의 순간을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 우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저니어티의 화성 비행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과 비견되는 엄청난 업적입니다. 나사의 아웅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인저니어티의 첫 비행 영상이 도착하자마자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비행기를 한 번 안 탄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일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하늘을 나는 것은 대중화되었고 지구 반대편을 하루면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0 내지는 2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생각을 계속했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석학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 건설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와, 엄청 창의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똑똑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그 유명한 모나리자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0년 동안 새의 비행 원리를 연구했어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과학적 연구였습니다. 그도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늘을 날고 싶었겠죠. 하지만 날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8세기 조지 켈리는 새처럼 날갯짓을 해서 비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식 날개, 즉 현대식 비행기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조금 지나 18세기 프랑스의 몽골 피에 형제는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783년 10월에 인류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은 무동력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비행합니다. 거듭된 비행 실험을 성공하면서 비행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열었어요. 오토 리엔탈의 글라이더 비행 성공 소식은 미국의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릴리엔탈의 비행 방식에 매료된 두 형제는 그들만의 비행 조종 시스템을 구축했고 효율적인 날개와 프로펠러 설계를 하기 위한 무수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1903년에 드디어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 조종이 가능한 동력 고정익 비행기인 플라이어 1호를 만들어 3초 정도의 비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비행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후로 비행 시간을 늘려갔고 플라이어 2호, 3호를 차근차근 개발해 가면서 비행의 안정성과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905년 10월에는
무려 33분 17초 이상 비행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1908년에는 대중에게 비행을 보여주게 되었고 인류는 드디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계기를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류가 하늘을 이렇게 자유롭게 난 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겨우 100년이에요.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행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꿈도 못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인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욱 새가 되고 싶다. 사실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진짜 새의 느낌이 들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돈을 내고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탈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 조정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비행 자격을 습득한 특별한 사람들만 조정이 가능하지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윙슈트라는 날개가 달린 특수한 옷에 동력 엔진을 달아서 비행을 합니다. 와, 멋지죠? 하지만 매우 위험하죠. 그래도 날고 싶다는 욕망은 그 위험마저 극복하게 합니다. 심지어 호주의 펠릭스 바움가트러라는 사람은 지구 표면에서 약 39km 성층권 높이까지 올라가 자유낙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떨어질 때 속도가 소리의 속도인 시속 1224km보다 더 빠른 최대 시속 1342km, 즉 마하 1.24로 낙하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속도로 땅으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서워라. 영화 아이언맨을 잘 아실 겁니다. 빨간 금속 슈트에 손과 발에서 나오는 추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저도 저렇게 한번 날아보고 싶네요. 그런데요, 아이언맨에 매료된 어떤 사람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아이언맨처럼 날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고 실제로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정말 잘 날죠? 인간의 호기심은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비행 방식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돈도 많이 들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 없을까요? 비행기를 타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모든 사람이 비행기나 헬리콥터 조종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취미로서 비행을 즐길 수는 없을까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RC, 즉 영어로 리모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원격 조정을 통해 비행기나 헬리콥터, 자동차 등을 조종하는 건데요. 완구 드론이나 자동차를 하나 사서 직접 해보면 이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을 즐기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이 방식은 이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 방법으로 이 취미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직접 비행도 하고요. 헬리콥터도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저런 큰 비행기가 조종해서 나는 겁니다. 진짜 비행기가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직접 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날리는 방식이죠. 자기가 새가 되진 못하고 새를 조종하는 거예요. 좀 아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 헬리콥터와 비행기 앞에 카메라를 달면 어떨까?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받아볼 수 있다면 실제로 새처럼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으로 비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자, 이것을 FPV 비행이라고 합니다. FPV는 영어로 First Person View,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1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1인칭 시점으로 원격 조종을 통해 비행하는 것. 이 FPV 비행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제 FPV 드론들입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드론과 거의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드론들 앞에는 전부 FPV 카메라가 달려있죠. 자, 이 작은 드론에도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이렇게 큰 드론도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드론 전문 회사인 DJI에서 나온 DJI FPV 드론도 이렇게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자, 전부 다 FPV 드론입니다. 이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고글로 전송하게 되고 고글 안에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종기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이죠. FPV 드론이야말로 가장 적은 노력과 자본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수단일 것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조종하지만 느낌만은 새처럼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FPV 비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모두 드론을 운용해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드론 위에 카메라를 올려 고화질로 찍으면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비행을 하고 싶지 않나요? 다만 FPV 드론을 비행하고 싶다면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초반에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들은 한 대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고글 조종기는 빼고요. 그리고 이 드론들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부품들을 하나하나 샀어요. 모터, 프로펠러, 변속기, 플라이트 컨트롤러, 다양한 부품들을 다 사서 직접 조립하고 납땜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정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FPV를 정말 제대로 즐기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제 유튜브 채널에 이 드론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빠 드론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직접 만드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최근 출시한 DJI FPV는 완제품으로 나와서 바로 날릴 수 있지만 학생들이 쓰기에는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아니, 그럼 일반인들도 날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처럼 비싼 거 말고 싸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조종기만 사세요. 그리고 그 조종기와 PC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FPV 드론은 일반 드론 비행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입문하는데 시뮬레이션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아시잖아요. 실제 파일럿들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비행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조종하죠. 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드론을 사서 날릴 때 비행이 미숙해서 추락시켜 드론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행을 습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비행을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 아닐까요? FPV 드론을 시작하기 전에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완구 드론으로 먼저 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만원에서 5만원 내의 드론으로 하시면 돼요. 비록 FPV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조종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제품으로 된 작은 FPV 드론을 사서 날립니다. 이때는 고글과 배터리도 필요해집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생각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나 뱅국과 같은 쇼핑몰에서 사는 편인데요. 다양한 고글과 조종기, 드론을 골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설정이나 드론 운용 방법을 미리 습득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얻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에 드론 플레이, 드론 레이서 클럽, 레이싱 드론 코리아 등에 가입하면 FPV 드론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해집니다. 물론 제 아빠 드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구독! 하하.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드론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날리셔야 해요.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거든요. 사람 근처나 머리 위 등에 날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 금지예요. 즉 해가 지면 비행하면 안 됩니다. 비행 중에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안 돼요. 음주 상태 비행도 안 됩니다. 다 벌금이나 구속감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내에서는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관제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제탑에서 반경 9.3km 내에서는 비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군부대 근처나 국립공원 같은데 다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150m 이상 비행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Ready to Fly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해보면 비행할 수 없는 장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꼭 체크하시고 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륙 중량 250g에서 2kg. 드론은 올해부터 4종 드론 비행 자격증을 획득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무료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 전에 비행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촬영을 원하신다면 촬영 승인도 함께 받아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요. 드론은 작은 드론부터 시작하시되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행 스킬을 충분히 익히고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FPV 드론 비행 시범과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